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브옵스 현장에서 종종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또 질문들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론은 아는데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딱 걸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팀의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선택의 딜레마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자료들 바탕으로 마치 옆에서 같이 고민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뭐 단순히 정답을 딱 제시한다기보다는요, 각 질문에 담긴 그 핵심 원칙들, 또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실제 팀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시고 또 효과적으로 소통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그 난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발팀에서 지금 너무 바빠서요. 데브옵스 활동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나올 때 네. 어떻게 이분들을 좀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부터 한번 보죠. 이거 정말 흔한 이야기죠. 이런 반응 진짜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요. 개발 마감일은 코앞인데 뭐 새로운 프로세스 배우고 적용하자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맞아요. 자료들에서는 좀 어떤 접근법을 제안하나요? 그냥 뭐 데브옵스 중요하니까 하세요. 이럴 순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데브옵스 활동이 그냥 뭐 추가되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개발팀의 그 바쁨 자체를 줄여주는 투자다. 이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증거로요? 네, 뜬구름 잡는 약속 말고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그 가치를 체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를 체감시킨다. 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작은 성공, 그러니까 퀵윈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퀵 윈. 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30분 그 정도만 딱 투자해서 CI 파이프라인의 코드 스타일 검사, 린팅이라고 하죠. 아니면 간단한 단위 테스트 자동화 이런 걸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플리 퀘스트 머지하기 전에 발견되는 오류 덕분에 QA 단계에서 하루 평균 1시간 디버깅 시간을 줄였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성공으로 일단 물꼬를 트고 나서 그 다음은요? 효과를 좀 더 확실히 보여줘야 할 텐데. 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시간 절감 효과를 가시화하는 겁니다. 가시화요? 네, 한 달 정도 데이터를 좀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배포하던 때랑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썼을 때랑 배포 소요 시간 아니면 뭐 배포 실패율 이런 걸 비교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자동화 도입 후에 배포 시간이 평균 50% 단축됐고요. 야간 장애 발생률도 30%나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숫자로 보여주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뭐 평균 복구 시간, MTTR이라고 하죠. Mean Time to Recover. 그게 줄었다거나 이런 지표도 설득력을 더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래도 여전히 개발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랑 페어 세션 제한이 좀 필요해요. 역할 분담. 네,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쁘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팀원 한 분당 일주일에 딱 1시간, 1시간씩만 데브옵스 개선 시간으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혼자 막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좀 관련 경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파이프라인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관리 코드, IAC라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 그 템플릿을 같이 작성한다든가 이런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페어 세션 방식으로 진행하면 배우는 것도 많고 부담도 줄일 수 있거든요.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뭐 도구 배우는 부담도 좀 줄여줘야 할 것 같고요. 물론이죠. 교육이랑 문서화를 통해서 접근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교육이랑 문서화. 네, 뭐 장황하게 교육 세션 열기보다는 예를 들어 젠킨스 파이프라인 설정이나 도커 이미지 빌드 방법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10분 내외 짧은 미니 세션을 열거나요. 아니면 스크린샷 딱딱 넣어서 단계별 가이드를 사내 위키 같은 데 잘 정리해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냥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게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 루틴. 이걸 강조하던데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노력이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볼 때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렇죠. 매주 뭐 짧게 데일리 스탠드업이나 위클리 미팅 때 이번 주에 자동화 테스트 추가해서 리뷰 대기 시간이 평균 X분 줄었습니다.
같이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꾸준히 공유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계속 쌓이다 보면 데보부스는 그냥 해야만 하는 일, 이게 아니라 이거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네? 이런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그리고 경험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약간 좀 역발상이 필요한 질문인데요. 자동화가 항상 최선은 아니다. 절대 자동화해서는 안 되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흥미로운데요? 보통 모든 걸 자동화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게 자동화 만능주의에 대한 좀 경계심을 일깨우는 그런 질문이죠. 소스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치명적인 운영 환경 변경이나 복구 작업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입니다. 운영 환경 변경이나 복구의 최종 승인이요? 네, 자동화의 그 속도랑 효율성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긴급 상황일수록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자동화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긴급함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 전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전 버전으로 롤백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 사용자 트래픽을 그냥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이런 결정은 비즈니스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민감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스크립트에 버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오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네, 오히려 장애를 더 키우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 같은 것도 있었죠. 네, 한 자료에서는요, 특정 배치 작업에만 적용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자동화 설정 오류 때문에 실시간 운영 시간에 잘못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 데이터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실수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존립 차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맥락, 그러니까 사람의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특히 금전거래라든가 핵심 고객 데이터 처리처럼 실패했을 때 비용이 너무 큰 프로세스, 이런 데서는 섣부른 완전 자동화가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뭔가 제안을 하더라도 최종 실행 여부는 책임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승인하는 인간 중심 제어 지점, 즉 휴먼 인 더 룹이라고 하죠.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수동 확인 단계, 즉 매뉴얼 게이트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그냥 다 예전처럼 수동으로 해야 하나요? 자동화의 이점을 포기하기는 좀 아쉬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들에서는 좀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장애 대응 같은 그런 민감한 자동화를 2단계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준비 단계, 오토메이티드 프레퍼레이션이랑 실행 승인 단계, 매뉴얼 엑스큐션 트리거 이렇게요. 준비 단계랑 실행 승인 단계요? 네, 즉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싹 수집하고 복구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놓고 또 예상되는 영향 같은 걸 분석하는 이런 모든 준비는 최대한 자동화해 두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그 복구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는 마지막 버튼, 이거는 책임자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슬랙 알림이나 이메일 승인 요청 같은 걸 통해서 명시적으로 딱 클릭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화의 신속성이랑 인간 판단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은 데브옵스의 핵심 실행 방식 중 하나인 기톱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기톱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CI/CD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톱스는 이름에서도 딱 감이 오듯이 깃을 운영의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자료들의 정의를 좀 종합해보면요. 애플리케이션 코드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성, 배포 정책 등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정을 깃 저장소에서 코드로 관리하고 이 깃 저장소의 상태를 시스템이 따라야 할 유일한 진실의 원천, source of truth로 삼아서 운영 환경의 상태를 깃에 정의된 대로 일치시키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깃을 진실의 원천으로 삼는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운영 환경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바람직한 상태, desired state를 깃에서 선언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환경이 이 상태를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개념이 흥미롭네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CI/CD 파이프라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 건가요? 소스에 비교 설명이 잘 돼 있던 것 같던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정 관리의 중앙 집중성이에요. 전통적인 CI/CD 환경에서는 빌드 서버 설정이나 배포 스크립트 아니면 환경별 구성 파일 이런 설정 정보들이 여기저기 좀 분산돼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일관성 유지하기도 힘들죠. 맞아요. 반면에 GitHub스에서는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 보통 야멀 매니페스트라고 하죠. 시스템에 원하는 상태를 기술한 명세서요. 아니면 테라폼 같은 인프라 코드, 이런 모든 운영 설정을 단일 또는 소수의 Git 저장소에서 명시적으로 버전 관리합니다. 모든 변경 이력이 Git에 딱 남는 거죠. 아, 모든 게 Git 안에. 그렇죠. 둘째는 배포를 시작하는 방식 트리거가 달라요. 기존 CI/CD는 주로 코드 변경이 감지되면 CI 서버, 예를 들어 젠킨스나 GitHub 액션스 같은 애들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시켜서 빌드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쭉 진행하는 푸시 기반 방식이 많잖아요. 네네. 반면에 GitHub스는 개발자나 무령자가 Git 저장소에 원하는 상태 변경, 예를 들어 새 버전 이미지 태그 업데이트 같은 거요. 이걸 담은 풀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게 승인돼서 머지가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타렛 환경 안에 설치된 GitHub스 에이전트, 예를 들면 알고CD나 플럭스 같은 애들이 이 변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풀 기반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CI/CD 서버가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운영 환경 에이전트가 스스로 당겨와서 적용하는 식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세 번째 차이점인 선언적 상태 관리랑 또 연결이 돼요. GitHub스는 Git에 시스템이 이런 상태여야 한다고 선언만 해놓으면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랑 Git에 선언된 상태의 차이를 계속 확인하고 그 차이를 메우려고 노력하거든요. 반면에 전통적인 CI/CD는 이런 순서로 이 명령들을 실행해라는 좀 절차적인 스크립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아, 이 차이 때문에 네 번째, 롤백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문제 생기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하거나 수정된 코드를 재배포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번거롭죠. GitHub스에서는 문제가 된 변경 사항을 되돌리는 git commit, 예를 들어 git revert 같은 걸 푸시하면 에이전트가 이걸 감지하고 자동으로 시스템을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Git의 그 강력한 버전 관리 능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Git을 중심으로 운영하니까 변경 이력 추적이나 상태 관리가 훨씬 명확해지고 특히 그 선언적 상태 관리 덕분에 시스템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롤백이 간편하다는 건 진짜 큰 장점 같습니다. 네. 물론 GitHubs 에이전트 자체를 또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새로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얻는 이점이 훨씬 커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Git 자체의 사용법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it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Git 머지랑 Git 리베이스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선택이냐는 질문인데요. 이거 마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같은 논쟁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걸 가리려는 것보다는요. 각 명령어의 특성이나 잠재적인 위험성 이걸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쓰고 있냐 이걸 묻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료들에서도 명확히 하듯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내가 지금 작업하는 브랜치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되는 브랜치냐 아니면 나 혼자 쓰는 로컬 브랜치냐 이거예요. 아, 공유 브랜치냐 개인 브랜치냐 거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각 방식의 장단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Git 멀지는요. 브랜치를 합칠 때 각 브랜치의 작업 이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떻게 합쳐졌는지 모든 기록이 남는 거죠. 충돌이 발생해서 해결했다면 그 해결 내역, 즉 머지 커밋 자체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추적하기가 좀 용이해요. 다만 브랜치 통합이 너무 잦아지면 커밋 히스토리 그래프가 좀 복잡해져서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료들에서는 주로 여러 개발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브랜치, 예를 들어 데벨롭이나 메인 브랜치예요. 여기에 기능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통합하거나 GitHub 같은 플랫폼에서 풀 리퀘스트를 승인해서 머지할 때 머지를 쓰라고 권장합니다. 히스토리의 정확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리베이스는요? 반면에 Git 리베이스는 커밋 히스토리를 재배치해서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브랜치에서 순서대로 쭉 작업한 것처럼 아주 깔끔한 직선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어요. 오, 깔끔하게요? 네, 여러 개의 자잘한 커밋을 하나로 합치거나 커밋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바로 이미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는 브랜치, 그러니까 퍼블릭 혹은 쉐어드 브랜치에 대해서 리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절대 금물. 네, 리베이스는 기존 커밋들의 해시 아이디를 변경하면서 히스토리 자체를 새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랜치를 기반으로 작업하던 다른 사람들의 로컬 저장소랑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원격 저장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면 강제로 덮어쓰는 푸시, 즉 git push force를 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동료의 작업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협업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소스에서 지적하는 더 나쁜 선택은 명확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된 브랜치에서 리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더 위험하고 나쁜 선택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협업의 기본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 문제까지. 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 A랑 B가 피처 로긴이라는 브랜치에서 같이 작업 중인데 B가 자기 커밋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면서 로컬에서 리베이스를 한 다음은 폴스 푸시를 팍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휴. 그러면 A가 이전에 풀 받아서 작업하던 그 피처 로긴 브랜치의 기반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A는 자기 추가 작업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 완전 혼란에 빠지고 이 꼬인 히스토리를 푸느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찔하네요, 정말. 결국 협업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하군요. 공유 브랜치에서는 히스토리 보존을 위해서 머지를 쓰고 리베이스는 내 로컬 브랜치나 아직 공유하기 전인 개인 브랜치의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만,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라. 이 원칙만 잘 지켜도 Git 때문에 팀 내에서 싸울 일은 크게 줄겠네요. 맞습니다. 자, Git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태치드 헤드 상태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디태치드 헤드 상태는요, Git 쓰다 보면 생각보다 좀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Git에는 현재 작업 위치를 가리키는 헤드라는 포인터가 있거든요. 보통 이 헤드는 메인, 피처, 뉴 대시 피처 같은 특정 브랜치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헤드가 브랜치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커밋을 식별하는 고유 아이디, 즉 커밋 해시 자체를 직접 가리키게 된 상태, 이걸 디태치드 헤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헤드가 브랜치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뜻이죠. 어느 브랜치에도 속하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커밋을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로 과거 특정 시점의 코드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git checkout commit hash 이 명령으로 특정 커밋을 직접 조회했을 때 발생하고요. 아니면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 예를 들어 오리진 메인 같은 걸 바로 체크아웃했을 때도 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새로운 커밋을 만들면 그 커밋은 어떤 브랜치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허공에 생성된다는 점이에요. 허공에요? 네, 그래서 만약 그 상태에서 다른 브랜치로 체크아웃해서 이동해버리면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서 작업했던 커밋들을 찾아갈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업 내용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Git이 나중에 쓰레기 수집,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커밋들을 삭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작업 내용을 날릴 수 있다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겠죠? 네, 다행히 해결 방법은 명확하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서 만든 커밋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즉시 브랜치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아, 브랜치로 만들면 되는군요? 네. 만약에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서 아무런 커밋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원래 작업하던 브랜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git checkout main 이렇게요. 하지만 만약 중요한 커밋을 했다. 그러면 현재 그 디태치드 헤드 상태에서 바로 git 브랜치, 새 브랜치 이름, 예를 들면 git 브랜치 temp save 이 명령을 실행해서
현재 커밋을 가리키는 새 브랜치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git 스위치 새 브랜치 이름, git 스위치 temp save 명령으로 그 브랜치로 이동하면 이제 더 이상 디태치드 헤드 상태가 아니고 작업 내용도 안전하게 보존된 겁니다. 오, 그 후에는 이 temp save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메인이나 다른 적절한 브랜치로 머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애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칩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자료들에서 몇 가지 좋은 습관을 제안하는데요. 우선 단순히 브랜치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 git checkout보다는 브랜치 전환 전용 명령어인 git switch 브랜치 이름 이걸 쓰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커밋 같은 주요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git status 명령어를 습관적으로 실행해서 지금 내가 어떤 브랜치에 있지? 혹시 디태치드 헤드 상태는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네, git 스테이터스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겠네요. 오늘 데브옵스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실무적인 지혜와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발팀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 전략부터 자동화의 함정 피하기, 또 GitOps라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Git 협업을 위한 멀지와 리베이스 사용법, 마지막으로 디태치드 헤드 상태 대처법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면접 질문에 대비하는 걸 넘어서요. 실제 여러분의 팀과 프로젝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지식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할지 고민해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방법론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과 팀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의 진정으로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데브옵스 문화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적 요소들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일 수도 있고 투명한 소통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